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벌써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윤석열 지지자들이 혹시 극렬한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도 조용합니다. 지금 왜 그런 걸까요? 제가 그래서 실체를 그때도 늘 얘기했었지만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 3.1절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윤석열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모였다. 아, 그러면 이게 상식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건데 그건 아니다. 이건 전세버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한 말씀하셨어요. 것뿐이다라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전국에 최소한 7, 8% 많으면 10% 남짓의 극우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반 이재명을 생각하는 분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유권자가 4,400만이니까 400만이 넘어요. 그중에 10만 명 모였다고 이렇게나 많이 모였어? 라고 얘기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우 지지층들이 많이 거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부산 세계로 집회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여기가 전광훈 씨 세력이랑 같이 경쟁 구도를 보이면서 경쟁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거예요. 새를 불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일부 그 교회가 부산 세계로 교회가 그 역할을 했고 마침 전환기 씨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버블이 거기 생겼던 거지. 우리의 상식의 지형이 옮겨갔다거나 네. 또는 여론의 향배가 옮겨간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월 말만 해도 예를 들어 이재명, 김문수의 여론조사 양자 대결이 이런 말에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어떨 때는 김문수가 이기는 것도 나와요. 저는 이거 무조건 가표집이다. 그 지층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거고 한 달 지나면 이건 좀 제대로 갈 거다. 왜냐?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응하기는 귀찮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으쌰으쌰를 최장할 수 있는 게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 네. 동안 천 열심히 갔다가 두 달째 된 다음부터 잠깐만 누가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부터. 김치 네. 뭐 짜장면 한 그릇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안 받고 그래요. 원래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래 못 간다. 근데 실제 오래 못 가고 됐죠. 물론 과거보다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극우 지지층, 윤석열 지지층이 좀 더 많은 게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좀 들어가 있는 층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절대 지금 뭐 이 파면된 다음에 세계로 집회가 딱 빠지니까 없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 정광훈 씨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신경통이 있다. 날씨가 굳으면 안 모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정말로 이제 그 세계로회가 부산의 베이스인데 부산시 교육감 재보선도 졌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4강 경선자를 뽑는데 나경원 후보조차 탈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에 기본 상식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기본 상식이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제 내란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잠깐 주춤하다가 이제 그 윤석열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권 세력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을 만든 거예요. 우리한테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결정적으로 꺾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저는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난동 사건.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구속이 돼버렸어요. 너무 많이 구속이 돼버리고 행동대장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부 이제 극우 세력들은 코인은 빨고 싶고 인기는 얻고 싶고 법원 가기 무섭고 하니까 어디 막 대학 들어가서 행패 부리고 막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이익도 중요한데 명분이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이 내란 수괴가 헌법재판 받으면서 TV 나와가지고 품위라고는 단 1도 못 그렇습니다. 보여줬잖아요. 그 민낯을 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저 사람 지켜줘야 되나? 거기에다 이익도 없고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결론이 나버린 이상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이거는 계몽이다 이런 주장들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명분이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사람을 돈으로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한계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동력이 없죠. 네. 그 동력이 꺼진 것들은 우리가 이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잔불처럼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그가 받는 대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이분이 구속 취소가 돼서 풀려난 것처럼
종국적인 판결 결과에도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조금씩 마음속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저도요. 네, 네. 그런 건 좀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우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물론 가능성은 다 있죠. 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뭐 지기현 부장판사를 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모르죠. 산던 길도 다르고 아마 버스도 다른 걸 탔을 테고 전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보는 걸로인데 베이철 변호사 같은 분. 이분은 세월호 변호사였어요. 진도에서 몇 달을 사신 맞아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유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뒤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세월호 변호사 뜨는데 나는 진도에서 몇 달을 살았는데 왜 아무런 민주당에서 나에 대해서 뭐 오파도 없고 오. 그렇지? 네.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베이철 변호사를 잘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에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이 급격히 반동으로 갑니다.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되게 지금 중요하죠. 못해? 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운동권 사람들이 급격히 전향한다거나 맞아요. 바뀐다는 네. 그런 그런 부분들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서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베이철 변호사가 지금 사실은 청년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있으면 50인데 청년 저보다 많더라고 보니까. 윤호계의 네. 신당을 만든다고 왜 이러세요? 저도 나와주잖아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아무튼 그 국민의힘 기준상은 네.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45세여야 돼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사례를 보면 지기현 부장판사도 워낙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반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갈팡질팡한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게 재판을 끌어나가는 방향이 어떤 일관적 방향으로 쭉 간다기보다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약간 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갑자기 이게 온 거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도 비공개를 처음에 사진을 못 찍게 했잖아요. 사진을 못 찍게 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첫 재판에 자기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판사들이 비공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니네들이 늦게 신청서를 늦게 냈잖아. 그래서 내가 피고인 쪽 의견을 못 들어가지고 결정을 못 내린 거다. 네, 늦게 온 거다. 그런 신청이.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자기의 행위 자체에 말을 많이 혀가 길어진다는 거는 자기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피고인 의견 들은 다음에 또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재판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촬영을 허가했잖아요. 이제 야 지하로 가게 한 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보냐 그거는 법원장이 판단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판단 그렇죠. 이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정사관리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물론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는 재판 진행 방향을 보면 쟁점 자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지기현이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때 공소 기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에 쟁점이 전혀 없어요. 그게. 쟁점이 없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 다툴 생각이 없다는 거고 심지어 피고인 측 변호사조차 거기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지금 연말까지 잡아놨다고 이야기하는데 12월까지. 예. 아니 그렇게 연말까지 재판한 다음에 공소 기각이요. 그거는 이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사법 경제라는 원칙이 있어요. 사법 경제. 예. 사법 서비스도 이건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공력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을 연말까지 해놓고 증인 다 불러놓고. 하다 보니까 이건 공소 기각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법부의 움직임상 상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무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확정시키지 확정된다. 않느냐 뭐 이렇게 걱정도 하는데 우선은 공소 기각을 한 다음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다. 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송 요건을 완비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재기소할 있어요.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재기소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검사가 항소를 포기할 거다. 일단 무죄가 나오는 게 불가능한 게 증인이 한 10억 명 돼요. 이 사건은.
이거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본 게 아니에요. 증인이 한 10억 명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무죄를 때린다?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야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얻을 이익, 검찰이 얻을 이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미 파면돼서 자연인이 된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조직이었어요. 이 조직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8대0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5대3 기각설, 대드락설 막 나왔을 때 4대4 그럴 리는 없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전 세상에 없죠. 근데 제가 비유로 드는 게 외계인이 발견될 가능성보다 낫다. 그렇죠. 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구에서,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역시 외계인이 손잡고 발견될 가능성보다 낫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직위원 입장에서 본인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사형 선고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법정 내 촬영어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생각 가볍게 해봤는데 물론 이 피고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직위원 판사의 모습을 법조인 대관에 나온 앳된 모습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나이든 직위원의 모습을 모든 국민이 또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혹시 스스로의 모습을 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법정 내 촬영을 좀 꺼림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어라는 생각을 가볍게는 좀 해봤거든요. 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이유였으면 저는 충분히 재판장이 그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피고인만 그런 부분들을, 찍어라. 네. 모딘 찍지 법정 쪽 찍지 말고 법대라고 하거든요. 그쪽 그렇죠, 찍지 네. 말고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만 찍어라. 그런 식으로 저는 미리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막 양쪽 주장이 마치 엄청나게 충돌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 전에 그래서 그냥 촬영도 좀 허가하지 않고 또 그 충돌한 과정에서 직위원 부장판사가 사실 욕먹을 일도 했고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쉽게 말하면 삐뚤어질 거야죠. 네. 삐뚤어질 거야라고 촬영도 불허하고 뭐 이렇게 봤는데 첫 재판을 해보니까 이분 진짜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제 피고 윤석열을 만나보니 뉴스로만 보다가 그렇죠. 직접 체험해보니 화면으로 보다가 네. 그 화면도 사실 편집된거나 네. 뭐 혼자 네. 뭐 있지만 보다가 아 저건 좀 뭔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까 이분 진짜 이상하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거 저번 봅니다.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불안하면 윤석열의 무능함을 기억하라고. 그 무능함은 고칠 수가 없어요. 법정에 나가가지고 그 무능함이 어디 가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검사들 후배 검사들한테 뭐 훈계하고 판사한테 맞아요. 재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요 진짜 일반 잡범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검사가 예를 들어서 양승태가 재판 받으면서 판사한테 훈계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양승태가 재판하면서 검사한테 공소장 이딴 식으로 쓰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총장이었다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 후배들도 무시해버리고 앞에 있는 판사들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행태를 보면 혹시라도 어떤 그냥 뭐 그게 잘못된 신념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대통령을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도 돌아앉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뭐 법리와 로직을 딱딱 따져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니까 네. 판사가 뭔 개소리야 쟤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정말 예. 네 가지 없는 발언이었어요. 아니 정말로 그 법정 발언은 특히나 1차 공판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들은 발언의 양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정말로 그렇죠. 네. 상상 이하로 수준 이하여가지고 안 하니만 못한 변론을 했고 두 번째 공판 때는 실컷 졸다가 또 마지막에 헛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피고인석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법정에 자기가 피고인으로서 그 자리에 선다는 스트레스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로. 그것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고 내 죄는 내가 알렸다라고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뭐가 나올지 못 나올지 그 중압감을 이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제목이 못 되기 때문에 9시간 동안 떠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일 또 재판 가야 되네 한 잔. 벌써 이 시간 됐는데 자야 되는데 한 잔. 9시 다 됐는데 재판 또 받으러 가 또 한 잔.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전날에 행적을 보여주는 거다.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에서 뭐 중압감에 말을 잃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사람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분은 중압감을 받은 말을 더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고 있었다 저는 소리 들겠다 그냥. 저도 이제 그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93분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판사한테 아니, 뭐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식으로 네. 하면 그럼 큰일 납니다. 아, 그 자식 말 못하잖아. 이거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돼? 내가 석방해 준 건 고맙지만 이건 아니지. 이렇게 했다. 아,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심심한 거예요. 이분은 말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심심함을 느껴요. 못 버텨. 네. 그렇죠. 그러면 졸리죠. 네.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분은 자기 말을 자기 귀로 듣는 거에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심심한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들어오나 보네요. 그렇죠. 보니까 귀로. 본인이 발생시킨 자장가가 음파를 본인의 보니까. 고막으로 느끼면서 어. 즐거움,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일화 들은 건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검찰에 있을 때 상대방이 술 취해서 자고 있어도 그 앞에서 1시간을 떠들어요. 계속 말을 이어간다. 이어가는. 야 네. 대단한 재주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독백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와의 대화. 네,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요.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보였던 그렇죠. 건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다 쓰레기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못 견뎌요.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게 그냥 편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집도 가까우니까 걸어서 법정에 좀 나올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 지하 주차장으로 밀어넣지 마라. 왜냐면 또 비교 중구가 바로 생긴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같은 법원에 가야 됩니다. 예. 그럼 그 법원에서는 양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문재인을 어떤 식으로 응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부닥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사실은 물론 뭐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한다 이런 게 있지만 사회적으로 책무가 컸던 사람들은 어찌 됐든 간에 마이크 앞에 설 그런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예. 앞에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들여보낸다. 이거는 뭐 전무후무할 뿐 아니고 누구는 이제 대법원 규칙에도 어긋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대법원 규칙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네. 않았는데 전무후무하긴 하죠. 그 사실 거기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데고 특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장 같은 데 제가 알고 있건 거의 판사들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좀 잔인하다. 네. 걸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라고 하는 건 좀 잔인하다. 그래요? 예. 이분 걷기 힘들어가지고 엘리자베스 국왕 장례식에도 못 간 분이에요. 차는 그분한테 이용하게 해주자. 아크로비스타에서 법원까지 가는 길이요. 그 짧은 것 같아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 제법 깁니다. 그 정도는 배려해 주죠. 저는 근데 사실 잘못돼 있는 건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굳이 그렇죠. 어차피 들을 말도 없어요. 맞아요. 어차피 네. 들을 말도 없고 빤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 비공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너그럽게 좀 봐줘라. 그 사람 나와가지고 TV 맞아요. 카메라 앞에 떠들기 시작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다. 법정에 이제 개정시가 늦는다. 네. 사실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거는 본인이 항상 옳고 뭔가 불의와 맞서 싸운다는 이미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도망다니지 숨어서 법정으로 간다? 그럴 저는 리가 뭐 없어요. 네. 그분의 그런 이미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도망다니는 거. 원래 잘 안 그랬던 분이어서. 그러니까 네. 네.